안녕하세요. 조르바처럼입니다. 안병동 시작하겠습니다. 루사노프의 등장. 아가씨, 꼭 좀 부탁할게요. 50루블짜리 지폐 3장을 꺼내 간호사의 가슴께에 집어넣었다. 법대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창문 쪽에서 2번째 침대입니다. 병원의 불쾌한 특징은 이런 것이다. 잠시라도 서 있거나 대화를 나누는 법이 없다는 것. 셋. 꿀벌. 올레크가 조야에게 병리해부학 책을 빌림. 당신은 머리를 기른 꿀벌 같군요. 넷. 환자들의 고민 2월 4일 금요일.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올레크가 말했다. 치료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지금까지는 간단한 조사였을 뿐이에요. 저는 완전히 낫기를 기대하지도 않아요. 육체의 저항력에 의지해 살아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당신을 따로 부르지요. 돈초바가 말했다. 콜야흠. 지금 치료받는 것이 힘드니? 네. 그 대신 하루에 3번씩 꼭 약을 먹어야 해. 내가 졌어요. 의사선생 주사를 놓아줘요. 루사노프가 말했다. 5. 의사들의 고민. 베라, 유감스럽지만 다른 방법으로 혈액형 검사를 해주십시오. 피가 모자란다며 피를 뽑기를 거부하는 올레크. 베라가 사정을? 하는 지점에 이르렀고 베라는 후회했다.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3ml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엉뚱한 사건이 또 있었다. 선생님은 독일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강가르트라는 성은 남편 성을 따른 건가요? 네. 베라는 무심코 그렇게 대답했다. 인간이라면 자기 목숨은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올레크가 돈초바에게 말했다. 방사선만 하더라도 그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혹시 레비도비치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나요? 선생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방사선 후유증에 대한 보고서를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죠?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서류철의 표제를 보고 맞춤 키우키라. 퇴원시켜주세요. 저는 자연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치료에 협조하지 않는 올레크. 나가요. 나가봐요. 오늘이라도 퇴원시켜드리죠. 어떡하겠어요? 결정해요. 꼬리를 내린 올레크에게 돈초바가 말했다. 좋아요. 포도당 주사는 놓지 않겠어요. 대신 다른 근육 주사를 놓아야겠어요. 올레크는 씩 웃었다. 그건 제가 양보하지요. 15년 동안이나 만나지 못했던 노보체르카스크에 사는 친구 안나 자치르코에게서 전보가 도착하고 그녀의 큰 아들인 바짐이 오늘 내일 병원에 들를 예정이니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며 아들의 증상을 솔직하게 보내달라는 내용. 오늘 병동을 돌아다니는 내내 무언가가 자신의 신념과 책임감, 권위를 흔들었다. 그녀의 위장 근처에서 선명하게 느껴지는 어떤 통증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아니었다. 방사선 후유증이라는 원고 뭉치를 집어들었을 때 깨달았다. 바로 치료할 권리에 대해 올레크와 나눈 논쟁 때문이었다. 이 문제는 이제 학회에서도 논의되어야 했고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할 때가 되었다. 몸이 휜소년이나 젖이 나오지 않는 산모에게 어린 시절에 잘못된 10년, 15년, 18년 전부터 시행된 방사선 치료로 부작용이 생긴 것이라고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오늘 올레크가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진 것이다. 퇴근 무렵에도 끝내지 못한 일 때문에 초조해하던 돈초바는 다가올 일들을 메모하고 있었다. 의사회에서 오레시엔코프 박사를 만나 상의할 문제를 메모하기도 했다. 그는 그녀를 자상하게 지도로 이끌어줄 분이었다. 한 손으로는 방사선 진단학을, 다른 손으로는 방사선 요법을 붙잡고 있으라고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베라는 퇴근길에 들린 식료품점에서 다진 햄을 한 사람당 1kg씩 판매한다는 수다스러운 여인들의 말에 오늘은 줄을 한 번 더 서볼 수도 있으니 정말 운이 좋은 날이라 생각했다. 8.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고 호탕한 성격의 프렘은 암이었다. 처음 발병한 곳은 혀였다. 50년을 수없이 처먹은 혀였고 일은 하지 않고 입으로만 벌어먹고 산 것도 혀 덕분이었다. 욕도 거짓말도 유혹의 말도 아첨도 정치적인 말을 빼고는 모든 말을 혀가 할 수 있었다. 레프레오니도비치가 혀를 수술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는 침으로 더 치료한 다음 드디어 퇴원하게 되었다. 3달 후에 다시 오세요. 목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간단한 수술이에요. 그러나 예프렘은 그런 종류의 간단한 수술은 많이 보았던 터라 가지 않았다. 법원에서 보낸 소환장에 오지 않으면 경찰을 보내 데려오겠다는 협박? 2년 만에 병원으로 돌아오게 된 예프렘은 3번째로 대수술을 했다. 암이라는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고 모든 걸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예전에 대학과정까지 마쳤고 건설 분야 학원에서 공부를 한 적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특별히 책을 읽어본 적은 없었다. 독서는 바보짓이라고 생각했다. 체념하고 무료한 병원 생활을 보내던 중 올레크의 권유로 단편선을 추천받아 읽게 되었다. 장편이 아닌 듯하여 읽기 시작했지만 점점 더 이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금요일 아침 퇴원 결정이 내려진 아조프키는 작별 인사를 한 다음 배를 움켜쥔 채 병실을 나섰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닌 예프렘은 여성 편력도 심해서 이름조차 모르고 만나는 경우도 많았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여자는 기술자의 부인이었던 예보도시카였다. 여자는 얻기 쉬웠지만 떼어버리기는 귀찮은 존재였다. 사방에서 남녀 평등을 이야기했고 그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여자를 완전한 인간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 한마디씩 해보시구려. 예프렘의 난데없는 이야기에 다들 한마디씩 했다. 닭고기를 뜯고 있던 루사노프가 끼어들며 말했다. 사람은 이념과 공공복지에 의해 살아가는 겁니다. 예프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념이라는 말이 나오면 입을 닫는 것이 상책이었다. 그래서 책에서는 무엇으로 살아간답니까? 왠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쑥스럽기도 하고. 말하자면 사랑으로. 사랑이라고? 말도 안 돼. 이봐요. 그 책을 쓴 사람이 대체 누구요? 뭐라고 하는 거야? 여기저기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불만 가득 찬 반응들이 쏟아졌다. 본질은 뒷전이 되고 작가가 누군가가 중요해진 것이다. 톨스토이. 그럴 리가 없어? 톨스토이는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작품만 쓰는 작가요. 루사노프가 이의를 제기했다. 그 사람은 알렉세이 톨스토이일 거라며 레프 톨스토이일 리가 없다고. 아홉. 심장 종양 2월 5일 토요일. 주마. 무엇을 만들고 있니 정리해요. 잠깐 살펴봐도 될까? 조마는 입체계학 책을 내려놓고 예브게니아 우스치 노부나가 앉을 수 있게 자리를 비키고는 아픈 다리 쪽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렸다. 헨리 페데라우가 다시 이번 병동에 온 것은 아파서가 아니라 철두철미한 성격 때문이었다. 1955년 2월 1일이 재검 날짜였는데 달의 월식처럼 정확하게 온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페데라우는 다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는 오늘 퇴원하기를 몹시 고대했다. 헨리 야코보비치 페데라우 씨, 다 좋습니다. 모두 정상입니다. 그는 얼굴이 환해졌다. 간단한 목 수술을 한 번만 더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다면서 무슨 수술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지친 미소로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2층의 남자 병실에 회진차 혼자 방문한 예브게니아 우스치노부나. 퇴원시켜주세요. 예프렘이 말했다. 그래, 무엇 때문에 또 수술을 한다는 말인가? 메스가 그의 암의 전이를 따라잡을 수 없으면 무엇 때문에 그를 괴롭힌단 말인가? 포드두 FC? 그럼 월요일에 붕대를 풀고 살펴봅시다. 아셨죠? 오늘 퇴원해도 좋아요. 프로시카에게 말했다. 다 나았어요? 꼭 완쾌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약을 하루에 3번 반드시 복용하셔야 해요. 그리고 아주 조심해야 해요. 빨리 걸으면 안 되고 무거운 것을 들어 올려서도 안 돼요. 목을 구부려도 아주 위험해요. 프로시카는 세상 물정의 어두운 이 여의사가 아주 우습게 느껴졌다. 저는 트랙터 운전사인데 무거운 것을 들지 말라니요. 노동능력 상실자로 신청해요. 노동능력 상실자라고요? 프로시카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노동능력 상실자가 무슨 말인지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려 했지만 그들의 화제는 온통 페데라우에 대한 것이었다. 진단서와 열차표를 제공받아 받아들고 기뻐하며 계단을 올라오던 프로시카는 올레그에게 진단서를 보여주며 어떤 내용인지 봐달라고 했다. 투머 코디스 CSUS INOP 아레비아에라에서 푸트이르 감옥에서 레닌그라드 고전문학 교수였던 의료통계인에게서 배웠던 라틴어 실력을 동원해 번역해보았다. 심장의 종양, 수술할 수 없는 사례. 층계 난간에 기대선 올레그는 어제 자신이 돈초바에게 주장했던 원칙, 즉 환자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원칙을 떠올렸다. 프로시카에게 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시브가토프와 조마, 아흐마드잔이 그를 배웅했다. 프로시카는 경쾌하게 걸어갔다. 이렇게 자유를 찾은 누군가를 배웅하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저 밖에서 그를 다시 체포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어떻게 말을 한단 말인가? 그럼 모두들 완쾌하세요. 저는 집으로 아내한테로 가요. 그는 몇 번씩이나 뒤돌아보며 기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계단을 내려갔다. 죽음을 향해. 아이들. 그녀는 조마의 종양을 손가락으로 만져보기만 하고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더니 다음 환자에게로 갔다. 조마는 그것에 어떤 결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아차렸다. 새로운 환자가 병실에 왔다. 책을 6권이나 들고 순진해 보이는 모습의 환자였다. 책을 많이 읽어요?
조마가 물었다. 네, 항상 책을 읽어요. 무슨 책인가요? 지질학 책이에요. 어디가 아파서 온 거예요? 탈이요. 단칸방에서 엄마의 외도를 보고 자란 조마는 여자 환자들을 보면 항상 피하게 되었다. 물론 여자 환자와 알고 지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스초파 아주머니와는 친해져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이 도시 출신이라 면회 오는 가족도 많아서 음식도 자주 챙겨주곤 했다. 조마는 고기만두를 먹으면서 육식기, 사육주간, 대정진기 등에 대해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굶주림이 왜 필요해요? 지금껏 굶주리며 살아온 조마는 이해할 수 없었다. 머리를 맑게 하려고 하는 거야. 조마는 글자를 알기도 전인 1학년 때부터 종교는 마약이며 반동적인 가르침이자 협작꾼들에게나 이로운 것이라고 배웠다. 종교에서 해방되기 위해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고리타분한 명절이나 따지고 말끝마다 하느님을 찾고 음울한 이곳의 병실에서조차 태평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기만두를 먹는 스초파 아주머니가 반동이란 말인가? 토요일 오후 스초파 아주머니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1층에서 금발머리 아샤를 발견했다. 사실 어제 잠깐 스치듯 보긴 했었다. 지금 조마가 찾던 사람은 소녀가 아니었지만 조마의 가슴은 쿵쿵 뛰었다. 소녀에게 말을 붙이지 못해 안절부절하던 조마에게 갑자기 아샤가 말을 건넸다. 너는 왜 그렇게 소심하니? 어제도 보고 오늘도 봤는데 계속 모른 척할 거니? 난 조마라고 해. 난 아샤. 조마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 병실에서 이야기했고 아샤에게도 답을 듣고 싶었다. 사랑 그것이 전부야. 바로 오늘이라도? 아샤가 말했다. 조마의 다리 통증은 언제 아팠냐는 듯이 전혀 아프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당장이라도 구석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가르쳐줄 준비가 된 사람처럼 보였다. 풀어 헤쳐진 아샤의 가슴을 보고 조마는 입이 벌어졌다. 어린 시절 엄마의 사생활로 인해 그토록 혐오감을 느꼈던 바로 그것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고결한 것으로 인식된 것이다. 너 혹시? 아샤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금방 웃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소곤거렸다. 조마는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그럼 너는? 그녀는 드러난 젖가슴처럼 마음을 열고 대답했다. 우리 여학생들의 절반은 아마도 이미. 아무튼 빠르면 더 재미있어.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지금 같은 원자시대에. 10일 자작나무의 암. 좀카가 아샤와 헤어진 뒤 병실로 올라오자 병실에는 모든 환자와 아래층 다른 병실에서 온 환자들도 있었다. 고려인이도 있었고 올레크의 자가치료와 자연치료에 관한 연설. 예전에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모든 것을 의심해보라고 했습니다. 올레크가 두꺼운 책을 집어들며 말했다. 병리해부학이라는 의과대학 교과서예요. 드문 일이긴 하지만 자연치유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모두들 할 말을 잊고 동화 같은 그 이야기에 입이 벌어졌다. 무뚝뚝한 포드드에프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렇게 되려면 아마 양심이 깨끗해야 될 거야. 갑자기 양심이 왜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프렘 동지. 올레크와 루사노프의 도덕적 완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설전이 이어졌고 파벨은 이것에 대해 레닌과 스탈린 그리고 고르키가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파벨은 올레크의 발언 태도가 정부기관에 대항하는 공격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이 벌개졌다. 좀카의 침대에 앉아있던 풍채 좋은 남자가 말했다. 동무들. 그런 우울한 이야기는 그만두세요. 그리고는 머리가 부스스한 올레크에게 말했다. 당신이 말한 차가에 대해서나 계속 이야기해줘요. 어서요. 시브가토프가 그 말에 동조했다. 이도 목소리를 보탰다. 올레크는 씁쓸하면서도 통쾌한 기분이 들었다. 오랫동안 죄인으로 살아왔던 자신 앞에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원하며 자신의 말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검사를 받으러 온 외래 환자로부터 버섯 이야기를 엿듣게 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박사님께 엽서를 보냄. 마슬레니코프 박사님으로부터 온 편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파벨은 신문을 보면서 못 들은 척하고 있었다. 모스크바 근교의 알렉산드로프 지방에 내 아는 시골 의사가 있었는데 그 지역 남자들이 차를 살 돈을 아끼려고 차가를 끓여 마셨답니다. 차가는 원래 자작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인데 오 원숭이 의자 버섯을 말하나? 파벨이 아무리 의연한 체하고 옆 환자들을 무시했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만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신문을 접으며 슬쩍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주소를 갖고 있나요? 알렉산드로프 지방이라. 목소리 없는 환자는 벌써 종이에 주소를 썼다.
자신에게는 필요 없지만 아흐마드잔 역시 흥미롭게 듣고 있었다. 궁금해하는 주소를 알려주지 않은 채 올레크가 말했다. 사용법을 읽을 테니 모두 받아 적어요. 그런데 정작 이 사실을 알려준 올레크 자신은 차가를 구해줄 지인이 러시아에 없었다. 직접 가서 찾을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에게 러시아로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박사 말로는 차가 상인도 있다고 하는데 워낙 비싸다고 합니다. 1kg에 15루블씩 하는데 한 달에 6kg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파벨은 차가 상인을 암상인들이라 생각하고 러시아의 발전을 저해하는 인물들이라 생각하며 화를 냈다 공개 처형을 주장하는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좋아요. 예프렘이 화를 내며 말했다. 단체를 만들든지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하면 되지 않소. 15루블이 비싸면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목소리 없는 신참 환자가 무슨 유명 신문사의 기자나 된 것처럼 수첩을 가지고 올레크에게 바짝 다가와 물었다. 판매자의 주소는 갖고 있나요? 2월 5일 장화를 신고 가운을 걸치고 올레크가 산책을 나가려고 하자 통로에 서 있던 목소리 없는 남자가 얼른 길을 비켜주며 은행장이나 총리 같은 풍채와는 어울리지 않게 애원하는 투로 물었다. 종양하게 돼가 올레크가 지금 이곳을 떠나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그런데 목에 종양이 생긴 사람 중에서 몇 % 정도 암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마 34% 정도 될 겁니다. 12. 모든 정열이 되살아나다. 일요일 아침 조야는 다음 당직날도 금요일 원피스를 꼭 입고 오라는 올레크의 부탁이 기억났다. 그런 천진난만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오늘 같은 일요일에는 더 잘 어울리는 옷이기도 했다. 옷을 갈아입고 향수를 뿌리고 머리도 빗었다. 어제 자정에는 동기생 리타와 함께 클럽에서 춤을 추고 이냐라는 건축이사와 뜨겁게 키스도 했다. 그는 흥분해서 그녀의 가슴을 격렬하게 만지다가 다른 곳으로 손을 가져갔다. 조야는 야릇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조야는 여러 남자들과 다양한 순간을 경험했다. 조금씩 허락하다가 함락되고 만 순간도 있었다. 3학년 때 노처녀의 범주에서 벗어났다. 조야는 어려웠던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키스나 포옹, 다음에 일어나는 행위라는 것이 험난한 인생이라는 짜릿짠 바다에서 달콤한 몇 방울의 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곤 했다. 일요일 당직 근무의 특별한 지시사항은 1941년 12월 분에 입원 환자 진료 차트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깔끔하게 단장한 조야가 인사했다. 안녕 조앵카? 안녕하세요. 내가 부탁한 대로 했겠지요? 병리의 부학을 빌려준 건 분명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고마웠어요. 책은 오늘 돌려주죠. 가운 위쪽 단추 좀 풀어볼래요? 왜 그러세요? 조야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회색 바탕에 꽃무늬 원피스가 반짝였다. 아, 아주 멋지네요. 나중에 기회되면 더 보여줄래요? 나중에 이야기하죠. 알았죠? 오늘은 종일 같이 있을 테니 내일을 좀 도와주었으면 해요. 할 일이 태산이라니까요. 아침 식사를 간 올레크. 조야는 올레크에 대한 진료 차트를 살펴보았다. 1901년생이고 34살이 되도록 결혼한 적이 없었고 우시테레크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지질 전문가였고 현재는 경지 정리 일을 하고 있었다. 근무일제 지시사항에 따르면 금요일부터 2ml의 시네스트롤 피하 근육 주사를 그에게 놓게 되어 있었다. 조야는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게 장난을 해줄 그런 남자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통상수작을 거는 남자의 진가를 알고 있었으므로 실수가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야를 품고 싶어하는 올레크에게 점심 식사 후 회의실로 와서 다른 일을 처리해야 하니 도와달라고 말했다. 회의실에서 올레크는 자신이 연구 추방자라고 말했다. 순간 조야는 두려움이 들었다. 살인자거나 무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듦. 올레크는 자신이 형법 10조, 11조에 적용되어 연구 추방된 것이라고 했다. 조야는 혼란스러웠다. 올레크의 이야기는 입에 올려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흉악범이 아니라는 사실에 크게 안심이 되기도 했다. 어린 학생들이었는데 왜 도당을 만들고 정치 이야기를 한 거죠? 뭐라고요? 올레크는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신도 그 판사라는 사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군요. 그건 그렇고 이 소파는 정말 편하군. 저녁이 오고 있었고 조야는 흡족한 기분으로 한 땀 한 땀 술을 놓았다. 둘은 침묵했다. 당신의 여자친구는 어디에 있나요? 예니세 강 근처에 있어요. 언제 헤어지게 되었나요? 내가 체포되고 5분 후에. 그녀는 어떻게 되었나요? 다음날 밤에 잡혀갔죠. 어쨌든 살아남아 무사히 형기를 마쳤어요. 숙회 같은 간수나 조리사 따위의 기생충들 앞에서 발가벗고 기쁨조가 되었음을 말함. 우리 그룹의 한 여자는 자살했고 한 사람은 아직 살아있어요. 남자 셋은 죽었고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총 8명. 잠깐만 가운을 벗어봐요. 그리고 걸어봐요.
하지만 지금은 근무 중이거든요. 근무 중에 이러면. 올레크는 조야의 가슴에 대고 황홀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브라보, 정말 멋져요. 13. 망령도 역시? 일요일. 파벨은 오늘 아내가 면회를 오기로 되어 있었다. 2번 더 주사를 맞아보고 효과가 없으면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로 가요. 센자핀에게 벌써 다녀왔고 알로이 모프에게도 전화해두었어요. 부부는 파벨의 발병으로 중단된 생활 전반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향후 받을 연금과 파벨이 퇴직하기 전에 집수리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와 아들 유라, 딸 아비에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케이시에 사는 오빠 미나이에게서 편지가 도착했고 카파는 편지 내용을 파벨에게 알려야 할지 망설였다. 그런데 남편이 차가버섯 이야기를 꺼내며 자청해서 케이시와 미나이 형님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차가버섯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파샤, 오빠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곳에 로지체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명예회복을 했다나 어쨌다나. 편지의 구준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고? 네, 근데 그들이 모두 돌아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알겠어? 14. 심판. 아내의 면회를 보고 나면 기운이 날 거라 기대했는데 루사노프의 기분은 착잡하기만 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키고 공포감이 밀려왔다. 재판이든 사회적 굴욕이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지만 로지체프가 갑자기 나타나서 때리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두려웠던 것이다. 맞는 것을 무서워하는 스타일. 예전에 둘은 같은 콤소몰 조직의 동료였고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을 배정받았다. 그러다 사이가 틀어졌고 파벨은 둘이 사적으로 나눈 내용을 고발했다. 산업당 조직에 우호적이었고 유해분자들을 조직하려 했다고. 그러던 중 구준이라는 당위원회 서기가 나타나서 로지체프는 같은 편이라며 두둔했고 소란을 피웠으며 이후 심야의 구준도 체포되었다. 반혁명 조직의 일원으로. 루사노프는 일반적인 공장의 생산 과정과는 동떨어진 독립적이고 비밀스러우며 약간은 비현실적인 지점의 지위 덕분에 개인의 인생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부분을 속속들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런 사실에 매우 만족했다. 형식적으로는 인사관리 직원이었고 실질적으로 밀고 감시 업무 담당. 루샤노프는 인민을 사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인민들을 견딜 수 없게 되었다. 명령에 따르지도 않고 완강한 데다 끝없이 뭔가를 요구했다. 가진 것 없고 잃어버릴 것 없는 사람들을 싫어했고 엮이기 싫어했다. 그런 부분에서 로지체프와 구준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특권의식이 항상 감싸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로지체프가 돌아와 파벨을 찾는다고 해도 찾지 못할 이유가 10가지는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마음이 놓였고 절대적으로 안전할 거라 생각했다. 안전하다니 우습군. 이런 종양을 달고 있으면서. 층계 바로 앞. 새로 입원한 그리스인 환자의 물음에 반응하려고 목을 돌리려 했지만 그는 바로 몸통과 함께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침대로 가서 생각했다. 지금 누구를 무서워한단 말인가? 턱과 쇄골 사이에 있는 바로 그것이 그를 심판하는 곳인 것을. 15. 각자의 운명.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조마가 물었다. 26이야. 오, 꽤 많군요. 그럼 그쪽은? 저는 16. 의사들이 내 종양에 대해 뭐라 했지? 헤스테이. 그렇다면 수술해야 할 거야. 종양에 대해 알아. 차치르코가 말했다. 퇴원 준비를 하는 예프렘에게 힘을 내요. 예프렘. 올레크가 말했다. 8달 정도의 시한부 생명이며 병원에서는 치료 불가 판정을 하고 퇴원시키려 하며 다른 환자들도 퇴원을 한다는 것이 곧 완치가 아니라는 것과 나도 저렇게 퇴원할 수 있다는 마음에 착잡해함. 콜로이드금 치료가 필요한 올레크는 검사실 조수가 가져다 준 신문을 보고 탄식하듯 말을 했다. 재밌군. 재미있어? 신문을 자기에게 처음에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파벨에게 신문을 넘겨주고 올레크는 담배를 피우러 갔다. 신문을 본 파벨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소비에트 연방의 최고 재판위원들이 모두 경질되었다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명령이다. 있어서는 안 될 명령이다. 물리의회 차석인 마툴레비치가? 데치스토프도? 파블렌코도? 클로포프도? 페리아도? 25년 동안이나 최고 재판소를 이끌어온 모든 인사들의 한방에 파벨은 이마에서 진땀이 흘렀다. 겨우 오늘 새벽녘이야 쓸데없는 공포에서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주사 맞을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간가르트 박사가 주사기를 들고 그의 앞에 서서 말했다. 16. 난센스. 옐찬스카야가 나에게 딸을 부탁한 걸 보면 아마 자기 죄를 인정하고 체포될 것을 예견했던 게 분명해. 루사노프 동무. 네. 최고재판소로 출두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파벨은 생각했다.
저 죄송합니다만 어떤 최고 재판소입니까? 이전의 재판소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재판소입니까? 최고 재판소로 가는 길에 즈베이네크를 만났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의장인 베나카가 말했다. 인텔리겐치아들이 숙청당하는 꿈을 꾸다.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소리질렀다.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잠깐만요. 간가르트 박사가 말했다. 루사노프는 눈을 번쩍 떴다. 간가르트 박사가 그의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최고 재판소는 파벨은 말을 꺼내려다 얼른 입을 다물었다. 현실과 꿈이 잘 분간되지 않았다. 17. 부자뿌리. 베라는 루사노프가 최대치의 주사량을 잘 견뎌내는지 수시로 살펴봐줬다. 그리고 베라는 병실에 들를 때마다 다른 말도 해야 했다. 병실 코참인 예프렘이 퇴원을 했기 때문에 후임을 정해야 했다. 올레크 씨, 오늘부터 이 병실의 코참으로 임명합니다. 베라, 선생님은 내가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짓게 하는군요. 모든 관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권력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베라가 말했다. 그럴듯한 말이군요. 민주주의 원칙은 어디 갔나요? 병실 환자들이 나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 경력도 알지 못하는데 참... 선생님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야기해주세요. 베라, 나는 살아오는 동안 민주주의를 너무 신봉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당신은 그대로군요. 베라가 말했다. 그 말은 아직도 일반병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교양이 있다는 겁니까? 따지는 성격 말이에요. 엄격한 듯 부드럽게 베라가 말을 끊었다. 베라, 요즘 밀고가 성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밀고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로마에는 말하기를 TSTIS UNUS, TSTIS NULLUS, 증인이 한 사람뿐이면 증인은 없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20세기에 들어서서는 한 사람도 많다. 증인은 아예 필요 없다는 식이니까요. 그런데 아직 특식은 받지 못했어요. 아니 전혀요. 내일부터 특식이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달걀 2개, 우유 2잔, 버터 50g이에요. 그게 정말입니까? 믿기지가 않아요. 부자뿌리를 보드카에 담은 약병을 버리기 위해 베라와 올레크는 병실 밖으로 나왔다. 학창시절 별명이 뭐였어요? 베가.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오직 한 명에게서만 듣던 명칭을 다른 남자에게 털어놓은 것이다. 돌을 치운 검은 땅 위에 움푹 파인 곳에 액체를 쏟으며 잘했죠? 잘했어요. 18. 묘지 입구에서 달리기 시작한 자전거 바퀴는 굴러가는 동안은 넘어지지 않지만 멈추는 즉시 넘어지는 법이다. 이처럼 일단 시작된 남녀 사이의 유의도 앞으로 나갈 때만 유지되는 법이다. 올레크는 조야가 야간 당직을 서는 화요일 저녁을 몹시 기다렸다. 병원 안에서는 별일 없었나요? 조야가 진열대의 주사기를 소독하며 물었다. 있었어요. 대단한 일이 있었죠. 니자무친 바흐라모비치의 회진이 있었어요. 그래요? 내가 없었으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장화를 반납하기라도 했나요? 그런 건 아니고 작은 충돌이 있었죠. 어떤 일인데요? 아주 대단한 회진이었어요. 돈초바가 내 진료에 대해 보고하다가 잠깐 실수를 했죠. 내 기록 카드를 읽다가 그러니까 내 진료 카드를 보다가 내가 카자흐 공화국에서 왔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다른 공화국에서 왔다고? 지금 당장 퇴원시키세요. 하고 말이죠. 그래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병아리를 보호하는 어미 닭처럼 돈초바가 나를 변호해 주었어요. 산소통 마개가 아주 꼭 닫혀 있어요. 그녀가 불평했다. 올레크가 마개를 잡고 바로 열었다. 쉬익 소리를 내며 산소가 주머니 속으로 흘러들었다. 그 순간 올레크가 마개를 돌려 열던 손으로 고무 주머니를 잡은 조야의 손목을 잡았다. 손목에서 팔꿈치로 어깨로 두 손가락으로 그녀의 팔가락을 애무했다. 그녀는 거부하지도 뒷걸음치지도 않았다. 그러자 그는 그녀의 어깨를 힘껏 끌어당겨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조야의 입술은 긴장해 있었지만 입맞춤을 가리려고 왼손으로 그의 뺨을 가렸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200년은 지난 것 같은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의 입술은 드디어 떨어졌다. 왜 키스할 때 눈을 감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다른 여자를 상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잠깐 숨을 돌린 두 사람은 또다시 입술을 포겠다. 이번에는 눈을 감지 않았고 동시에 마주보았다. 그때 그의 목을 밀쳐내며 그녀가 소리쳤다. 산소 밸브. 하마터면 고무 주머니가 터질 뻔했다. 밸브를 잠그고 다시 꼭 껴안았다. 졸로톤 치크? 당신을 졸로톤 치크라고 부르겠어. 내가 유행수인데
늙었는데 환자인데 괜찮겠어?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우시테르크에 정말 오겠어요? 결혼해서 우리들의 집도 짓고 말이에요. 그녀는 발돋움을 하며 그의 목을 팔로 감았다. 운명의 남자라고 느낀 것 같았다. 올레크, 당신이 맞는 주사가 무슨 주사인 줄 알아요? 무슨 주사죠? 이 주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호르몬 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이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니요, 안 돼요. 말해봐요, 빨리. 그러니까 억압하는 거예요, 성적 능력을. 그래서 반대 성질이 나타나기도 해요. 잠깐만.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서 당신이 이 주사를 맞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의사 회의실로 갑시다. 올레크? 한 가지는 남겨두기로 해요. 앞으로? 지금은 산소 주머니를 가져가야 해요. 19. 광속에 가깝게. 파짐과 보리스 유리는 다 컸지만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엄마는 자식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2년마다 사진관에 데려가 사진을 찍었다. 그녀는 그 도시에서 꽤 유명한 의사였고 주위에서 많은 칭송을 받았다. 세 아들은 모두 공과대학에 진학했는데 첫째는 지질학과를 졸업했고 둘째는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셋째는 건축학과 졸업을 앞두고 있다. 최근까지도 엄마는 바짐의 병에 대해 몰랐다. 그러다가 토요일에 돈초바로부터 콜로이드 금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받고 모스크 바로 가서 팩방으로 수소문하며 그것을 구하고 있었다. 바짐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엄마가 자신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한다는 사실이 창피스럽기도 하고 구차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아무리 목숨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해도 특권을 이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청소부 넬야가 병실로 들어와 물었다. 여러분, 어제 대청소를 했으니까 오늘은 대충 해도 되겠죠? 아 참, 새로운 소식이 왔어요. 페데라오의 침대를 가리키며 넬야가 말했다. 여기 있던 환자가 벌써 시트를 뒤집어 섰다네요. 배까지 갈랐대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자 그녀가 친절하게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러니까 그 곰보 자국 있던 신참 말이에요. 목에 붕대 감고 있던 사람. 어제 정거장에서 일이 벌어졌대요. 매표소 근처에서 말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검사실 여직원이 가지고 온 신문을 보던 루사노프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일면에 굵직한 활자로 인쇄된 기사는 총리 말렌코프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최고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수락했다는 내용이었다. 20. 아름다운 곳에 대한 추억. 보통 유형지라면 원한을 갖고 저주하고 증오하게 되는 곳 아닐까? 그런데 아니었다. 새로 부임한 교장이 그림을 떼어내어 벽장에 처박아 버린 일. 지역 보건주임이 축면사를 2배나 높은 가격으로 강매하던 일. 구급차가 간부들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던 일. 소매상인 오렌바 F가 도매로만 거래하던 일. 지역위원회 제3서기가 졸업자격시험에서 문제를 하나도 풀지 못해 유형수인 코스토글로토프를 찾아가 뇌물을 준 일 등. 이런 것들이 재밌다고 느낀 것은 야만적인 수용소 생활을 경험한 이후였기 때문이리라. 수용소를 나온 이후로 모든 것이 유쾌하고 하찮게 느껴진 것이다. 수용소에서는 단순히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다면 유행지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함. 특히 올레크가 유형지에서 항상 즐겁게 웃음을 잃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 이들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해야 할 줄 아는 카드민 부부였는데 산부인과 의사인 니콜라이 이바노비치와 부인 옐레나 알렉산드로브나였다. 우시테르크로 돌아가야 한다. 조야가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크사나 아니면 안나 슈트롬과 결혼해도 되겠지. 그런데 아빠 큰일이에요. 목요일에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바에타가 병원을 왔다. 예전 재판에 대한 대대적인 재심이 시작되었대요. 대대적으로? 모스크바는 어떻니? 모스크바는 완전 별천지예요. 50년은 앞으로 나간 것 같았어요. 우선 모두 TV를 봐요. 아빠 반드시 병과 싸워 이겨내요. 종양은 떼어버려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두 번째, 책. 뼈를 톱으로 자른다는 거예요. 마치 나무처럼 말이죠. 아무리 마취를 해도 소리는 들린다고 하더군요. 파짐은 더 이상 좀카를 위로할 방법이 없었다. 스탈린이 사망한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만약 모든 인류가 오늘 같은 고통을 당한다면 세상이 금방 끝장날 것 같았다. 그런데 2주기를 맞이한 오늘, 신문에서는 검은 테두리를 두르는 잉크마저 아까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3월 5일에 대해, 종양에 대해 파벨은 생각했다. 바로 좀 전, 신문을 보며 루사노프와 파짐이 하던 대화를 들었던 올레크는 수용소에서 스탈린의 서거 소식을 듣고 모두들 모자를 벗어던지며 기뻐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2년 전 오늘 온 나라가 상실감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찰르의 두 번째 부인이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빗겨서 면회를 오고 여자들이 서로 좋아서 마누라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어? 키읔키읔. 그런데 어느 쪽이 진짜 부인인가? 그런 것은 묻지 마 형씨.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었다. 뭐 좀 드시겠어 이웃 양반? 비도 오고 추모 사진도 없었기에 규정을 어기더라도 찰레이가 권하는 보드카와 안주를 먹어도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파벨은 진짜 러시아인답게 공포감이나 의사들의 금기, 금주 맹세 따위는 무시해버리고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온기를 느끼고 싶었다. 둘은 술을 들이켰다. 그런데 그거 많이 아픈가요? 폴린 말이에요. 네, 아플 때도 있고. 자, 보드카를 더 마셔요. 보드카는 만병통치약이에요. 사실 100g이든 200g이든 무슨 상관이 있으랴. 위대한 인간의 길인데. 24. 수혈. 처치실로 가봐요. 의사 선생님이 불러요. 뚱뚱하고 몸집이 큰 1층 담당 청소부가 올레크에게 말했다. 베라와 열흘 전에 교대한 옐랴, 라파엘 로브나가 아니고 처음 보는 젊고 뚱뚱한 여의사였다.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빨리 옷 벗어요. 올레크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눈치챘다. 수혈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2월 28일이라니. 피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럼 피를 수혈하면 안 되죠? 무슨 소리예요? 보관법을 알고 하는 말이에요. 한 달 이상도 보존할 수 있어요. 소매를 걷고 팔을 내밀어요. 안 됩니다. 그 피는 오래되었고 오늘 내 기분도 좋지 않아요. 전화를 받기 위해 여의사는 나갔고 들키지 않으려는 듯 누군가가 들어왔다. 이 방에 나타나 주기를 바랐던 단 한 사람. 폐가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올레크가 반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수혈을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라는 좀 전에 피는 올레크에게 맞지 않는 피라며 O형 아이엘 야로슬라브 체바 3월 5일이라는 글씨가 적힌 혈액을 가지고 왔다. 아, 3월 5일이라면 괜찮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당신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군요. 베라가 말했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오해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다고 해두자. 규정이니까 따르라며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강압적으로 수혈을 하려 한 의사에게 강한 거부감을 느낀 올레크. 그러나 따뜻하게 설득하는 베라에게는 마음을 연. 25. 베가. 여느 때와 달리 베라는 걸어서 집에 갔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익숙한 손으로 벽에 걸린 액자를 조심스레 떼어내 전구에 녹색 불빛이 비치는 곳 가까이 가져왔다. 깔끔한 소년의 얼굴, 순수한 눈동자. 나에게 다른 훈장은 필요 없어. 하면서 소년은 웃었다. 이 소년이 바로 그녀에게 베가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였다. 용설라는 일생에 단 한 번 꽃을 피우고 죽는다고 했다. 베라는 그런 사랑을 했다. 그런데 그가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이었다. 죽은 인간을 기억하기 위해 살아있는 인간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정상이 아니라 정신 이상이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과연 그럴까? 그러나 베가는 그러한 법칙들이 자신에게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영원히 당신 것이라고 한 약속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 아니다. 베가는 배신하지 않았지만 피폐해져 갔다. 같이 살던 어머니도 돌아가셨다. 출근길에 현관복도를 지나서 레프 레오니도비치를 만났다. 출장은 잘 다녀오셨어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어요. 레코드를 3장 가져왔어요. 레프가 말했다. 그래요, 어떤 거예요? 베라는 레프와의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다. 둘의 관계는 보통 독신 남녀의 관계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고결한 면이 있었다. 안전한 친구 사이였고 자연스러운 관계였다. 회의가 끝나고 베라는 여자 환자의 병실을 회진하기 시작했다. 이 침대 저 침대로 분주하게 옮겨 다니던 중 반대편에서 거칠고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웃기는 환자가 다 있지 뭐야. 환자 주제에 숙회처럼 싸돌아다니니 말이야. 올레크에게 하는 말이었다. 조야가 야근하는 날이면 항상 둘이서 희희낙낙 난리가 아니야. 네? 뭐라고요? 베라가 그 환자에게 물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죄송하지만 다시 말해주겠어요? 자세하게요. 26. 좋은 시도? 할무 하메도프 소수민족, 수술 못함 안젤리나 붉은 머리, 젊음 수술 못함 판초이나 뚱뚱, 40살 수술 못함. 레프? 며칠 안으로 돈초바 선생님을 검진하기로 했어요. 오래전부터 위가 좋지 않았는데 감추고 계셨대요. 그러면서 종양 전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참, 어제 재판에 다녀왔어요. 한 400명은 촉히 모였을 겁니다. 동료 의사가 마녀사냥 당하는 것을 보고 제가 앞으로 나가 연설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의학적인 과실이 재판의 과실보다 더 크다고 확신합니까?
이건 의학적 심리의 대상이지 법정에서 다룰 대상이 아닙니다. 27. 각자의 관심사. 페데라우는 찰리의 침대로 옮겨와 파벨의 다른 쪽 이웃이 되었다. 당신이 티미라제프 농업 아카데미 출신이라도 되나요? 술루빈이 깜짝 놀라며 파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떻게 알았지? 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베라, 수혈을 한 번 더 해주면 안 될까요? 수혈을 싫어하는 걸로 아는데요. 내일 누가 해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반드시 선생님이 해줘야 합니다. 꼭이요. 그러지 않으면 수혈을 받지 않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누군가가 좀카의 병실 문을 두드렸다. 문이 활짝 열리고 아샤가 들어왔다. 사흘 동안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들어왔다며 당장이라도 겨울 운동장으로 달려갈 것 같던 이전의 아샤와는 전혀 달랐다. 수척하고 창백해졌으며 좀카 자신처럼 망가진 아샤의 모습을 보자 기분이 좋아졌다. 아샤, 이리 앉아. 이리 앉으라니까. 좀카의 베개에 얼굴을 묻고 아샤는 오열하기 시작했다. 왜 그래 아센카? 잘라내야 한대. 좀카?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 아샤는 불현듯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는지 얼굴을 들었다. 잘 들어. 네가 마지막 남자야. 네가 마지막으로 내 가슴을 보고 키스할 수 있는 남자란 말이야. 이젠 누구도 할 수 없어. 너만이라도 키스를 해줘. 너만이라도? 장밋빛 첫 꼭지가 눈부시게 빛났다. 미래의 그녀의 아이는 영원히 그녀의 첫 꼭지를 살살 깨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장밋빛의 눈이 멀지경이었다. 좀카는 기적을 마음껏 향유했다. 오늘은 기적이지만 내일은 쓰레기통에 버려져. 당신은 4월 태제에서 약속한 것을 잊었나? 여기 있는 넬랴보다 지역 보건부 관리가 임금을 더 많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 말이야. 올레크는 예기치 않은 술루빈의 지지를 받고 기뻤다. 사랑하는 올레크?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크가 살해됐어요. 30. 노이사 도르미돈트 치오노비치 오레센코프 자그마한 1층짜리 목조 가옥주택에서 개인 병원 운영. 개인 병원은 사적인 기업 활동이며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자 부르주아를 쉽게 양산할 수 있는 불로 소득행위의 원천, 엄격히 금지. 권력, 권위, 직함보다 구리 문패 하나와 누구나 찾아와 누를 수 있는 초인종 하나면 만족하는 노의사. 박사님,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제 위를 좀 검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돈초바가 말했다. 걱정 마, 날짜를 정하지. 증상과 본인 생각이 어떤지도 말해보고. 어째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종양학 의사인 제게. 불공평하다고 볼 수는 없어. 더 높은 견지에서 보면 오히려 공평하다고 볼 수 있지. 자기 분야의 병에 걸린다는 것은 의사에게 최고의 건강한 경험이 될 테니까. 간호사 파냐 퓨도로바를 기억하나? 그녀는 그런 말을 했지. 오, 내가 왜 점점 환자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걸까요? 다시 입원을 해야 될 때가 왔나 봐요. 그때 베란다로 향한 문이 열리며 개 한 마리가 들어왔다. 어찌나 크고 탐스러워 보이는지 마치 무슨 사연이 있어 사람이 네 발로 기어다니게 된 것 같았다. 류드밀라 아파나시에브나는 물릴까봐 겁이 났지만 슬픈 눈을 가진 현자 같은 개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자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놀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개는 뭔가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방 안을 가만 걸어다녔다. 자기가 들어왔다는 표시를 하는 양 딱 한 번 탐스럽고 하얀 꼬리를 들어 공중에 휘두른 다음 꼬리를 내렸다. 아래로 늘어진 까만색 귀만 빼고 온몸이 황금빛과 흰색 털로 뒤덮이고 두 가지 색깔이 복잡한 무늬를 이루고 있었다. 등은 흰색 덮개를 씌운 것처럼 보였고 옆구리는 반짝이는 금빛이었다. 엉덩이 부분은 오렌지색에 더 가까웠다. 녀석은 류드밀라 아파나시에브나에게 다가와 그녀의 무릎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다. 그녀를 전혀 경계하지 않는 눈치였다. 녀석은 다른 보통 개들처럼 오렌지색 엉덩이를 탁자 가까이에 대고 앉지도 않았고 식탁 위 음식에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다만 머리를 약간 높이 쳐들고 네 다리로 서서 일체의 욕망을 초월한 듯 크고 촉촉한 갈색 눈으로 탁자 너머를 바라보았다. 오, 이 녀석은 무슨 종이에요? 세인트 버나드 종이야. 오레센코프가 고기만두 하나를 잘나개에게 내밀었다.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태도로 권했고 걔는 마치 배는 고프지 않지만 예의로 먹겠다는 표정 같았다. 아, 참 제가 아픈 것만 생각하고 선생님의 안부는 묻지도 않았네요.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아프지 않기로 결심했거든. 말하자면 졸지에 죽을 생각이야. 30일 시장의 우상 프란시스 베이컨. 사람들은 순수한 경험에 따라 살려고 하기보다는 선입관으로 경험을 더럽히는 쪽을 더 편하게 여긴다. 일요일 오늘은 베라를 볼 수 없는 날이다. 가로수길을 산책하다 양지 바른 곳에 앉아있는 술루빈을 발견했다. 그의 고독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잠깐 앉겠나? 모래지어 술루빈? 그래서 확실히 결정하신 거죠? 옆구리에 구멍을 내기로? 말하자면 고상한 가축대라고 할 수 있어.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운 거지. 집단 밖에 남겨지는 두려움이랄까. 프란시스 베이컨이 우상에 대한 학설을 내놓지 않았나? 극장의 우상이란 타인의 오류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라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시장의 우상이란 예를 들어서 인민의 적이다. 우리 편이 아니다. 배신자다. 하고 소리쳐봐. 모두가 뒷걸음질을 칠 거야. 나는 오직 목숨만을 보존하기 위해 20년 동안 머리를 숙이고 침묵하며 살았단 말이야. 아내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죄 많은 내 몸을 위해. 도덕적 사회주의 크로포트킨의 글은 한 줄이라도 읽어본 적 있나? 인간의 상호 부조라는 글인데, 인간은 행복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행복이라는 것도 결국은 시장의 우상 아니겠나? 우리는 상호 부조를 지향해야 해. 퇴원하세요. 마지막 회진에서 돈초바가 아흐마드잔에게 말했다. 루사노프 씨는 앞으로 한두 번 더 주사를 맞고 나서 퇴원하세요. 하지만 매달 한 번씩 검사하러 나오셔야 합니다. 33. 행복한 결말. 루사노프 금요일 퇴원. 카파와 막 면허증을 따 들떠있는 라브리크 마이카가 파벨을 데리러 왔다. 파샤.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 외과 병동에서 찰레이가 나왔다. 파샤, 전화번호를 적어주게. 찰레이가 말했다. 좋은 사람임에는 틀림없지만 자신과는 처한 환경이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가까이 해봐야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 거절할 방법을 생각했다. 자네 차인가? 좋은 타이어를 구해주겠네. 파벨은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차가 출발하고 잠시 후 산책 중인 올레크를 발견했지만 경적을 크게 울리고 차갑게 휙 지나쳐버렸다. 가족끼리 험담을 해대면서 올레크는 다음날 퇴원하기로 했다. 수간호사 미타에게 들린 올레크,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 말하는 거예요? 올해 말에는 우리 모두 해방된대요. 스탈린이 죽은 뒤 올레크 같은 수용소, 죄인들도 사면을 받게 되리라 하는 희망. 지낼 곳이 없는 올레크를 향해 내일 자기 집에서 머무르라고 베라가 말했다. 뭐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베라, 왜 나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화가 났습니까? 정말 잘못한 것이 없어요. 없는데요. 잘 기억해봐요. 계단을 다 올라섰을 때 조야를 마주쳤다. 어때요, 올레크? 내일 퇴원해요. 아, 정말 잘 됐네요. 축하해요. 올레크, 잠깐만요. 조야가 소리쳤다. 혹시 갈 곳이 없으면 내 주소를 받아둬요. 다들 나한테 왜 이래? 올레크는 멍하니 쳐다보았다. 넬랴는 배식계로 자리를 옮겼다. 어서 서둘러요. 식판 치우게. 34. 기쁨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바짐도 오후에 병실을 떠났다. 방사선과 병동으로 옮긴 것이다. 이제 우시테르크로 간다. 35. 천지창조의 첫날. 아직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른 새벽, 올레크는 규정대로 담요를 정리하고 병실을 걸어 나왔다. 새로운 천지창조의 아침이었다. 가라. 그리고 살아라. 병원에서 나온 올레크는 백화점을 구경하고 싶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여 여러 층을 돌다가 마음에 드는 셔츠가 있었으나 돈이 없어 사지 않았다. 다리미를 사서 가방에 넣은 후 베라에게 선물할 브로치를 보았으나 싸구려를 내밀 수 없어 사지 않았다. 번듯한 옷을 입은 도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이방인이라 느낀 올레크의 발걸음은 시장으로 향했다. 양꼬치를 하나 사서 먹고 종이컵에 담긴 아이스크림도 먹어보았다. 그는 풍성한 음식과 물건들,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을 보면서 생명력을 느끼려 하였지만 꽃 깊은 이질감과 환멸이 몰려왔고 우시테르크의 아름답고 조용한 풍경이 점점 더 눈앞에 아른거렸다. 카드민 부부가 부탁한 온도계, 소다, 표백제를 사려고 약국에 갔으나 품절이라 표백제밖에 살 수 없었다. 갑자기 속이 메스꺼웠다. 퇴원하면 가서 보고 구경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부탁한 좀카의 말대로 동물원으로 발길을 돌린 올레크는 우리의 갇힌 원숭이도 보았다. 36. 그리고 마지막 날. 그러니까 봅시다. 올레크 고스토글로토프 맞지요? 네. 4월 23일부터 안병동에서 치료받았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아지셨나요? 올레크는 감동으로 울컥해질 정도였다. 이 저주받은 책상 앞에 인간적인 사람을 앉힌 것뿐인데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곧 이런 일이 모두 끝날 겁니다. 이런 일이라면 무슨? 올레크가 놀라며 물었다. 이런 등록 말입니다. 유형이니 감독 조사관이니 하는 것들 말입니다. 올레크는 정거장에 도착했다. 이제 전차 번호를 결정해야 한다. 키차역인가 베라인가? 전차에는 사람들이 꽉 들어찼고 여학생으로 보이는 두 소녀 뒤에 서 있게 되었다.
금발머리 소녀와 검은 머리 소녀가 그의 앞에 어찌나 찰싹 붙어 있는지 온몸으로 그녀를 느끼게 되었다. 그녀 역시 그를 느꼈을 것이다. 양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던 올레크가 마치 외투를 든 왼손은 검은 머리 여학생을 안고 있는 꼴이 되었다. 아무리 열정적이라 하더라도 전차 안의 승객들처럼 가까워지기는 불가능할 것 같았다. 성불구자의 성욕을 자극하는 장면 키로. 지금 베라에게 가는 것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그녀에게 요구하기 위해 가는 것일 뿐이다. 그녀가 외출하고 나면 방 안에 혼자 남아 훌쩍거리는 일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안 된다. 10대 소녀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며 좀 더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기차역으로 가야 한다. 전차에서 뛰어내렸다. 해는 벌써 기울었고 올레크는 외투를 입고 기차역으로 가는 전차를 탔다. 이번 기차는 붐비지 않았다. 한타오까지 가는 3등 칸표 한 장 주세요. 어디요? 그런 기차역은 없어요. 매표소 직원이 화가 난 듯 말했다. 그럼 추역으로 주세요. 플랫폼으로 들어선 올레크는 우체국을 발견했다. 봉투 2장과 편지, 엽서를 사서 플랫폼으로 다시 나왔다. 간단한 엽서부터 썼다. 좀카? 잘 지내고 있지? 동물원에는 꼭 가봐. 잘 지내. 올레크? 올레크가 병원에서 나가게 되면 동물원을 반드시 둘러보고 구경한 것들을 자신에게 꼭 알려달라고 부탁함. 나의 꿀벌 조엔카? 살아있음을 입술로 느낄 수 있게 해준 조야에게 감사를 전하오. 그대가 행복하게 결혼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오. 항상 이렇게 불러보고 싶었어. 사랑스러운 베라. 나는 오늘 몇 번이나 당신 집으로 달려갔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당신의 허락 없이 키스를 보내봅니다. 안녕히. 올레크? 뒤쪽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이미 열차가 들어왔고 사람들은 달려왔다. 올레크는 우체국으로 뛰어갔다. 아가씨 풀 어디 있어요? 풀요? 항상 가져가 버려요. 아가씨가 머뭇거리며 풀병을 내주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붙이세요. 이봐 나도 거기 출신이야. 새치기 하지 말자고. 미치광이 귀에 대고 올레크가 소리 질렀다. 어디라고? 99사람이 울고 한 사람은 웃는 곳. 짐을 올려놓는 선반 위에 올라가 편히 누워있으니 좋았다. 강제노동과 안병동에서 다른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으나 그는 살아남았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통로 위에 걸린 올레크의 장화가 죽은 자의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 준비하겠습니다.